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2018년 10월 1일 날 첫 오픈을 했는데 3년 5개월 정도 지난 오늘 아침 바로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를 했고 지금은 한 100만 2천 명 좀 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 덕분에 저도 정말 용기 100배 힘내어서 계속 사실 뭐 하루에 지금 한 10몇 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바뀌고 있는 전황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이제는 거의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정말 마지막 힘을 짜내서 우크라이나를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신인근의 국방TV,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띄우냐 하면은 지금 저를 인터넷상에서 저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왜냐? 이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러시아를 사랑하고 또 러시아를 좋아하고 또 이 딥스테이트라고 불리는 세력들에 대한 증오감이 아주 많은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의 어떤 노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헤르손 근처의 어떤 마을인데 농민이 트랙터 뒤에다가 트레일러를 지금 얹어가지고 여기 BM-21이라고 하는 122mm 다련장 로켓의 탄을 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122mm 다련장 로켓 BM-21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둘 다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 다련장 로켓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버리고 간 걸 이 농민이 주워서 우크라이나군에게 갖다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역시 이것도 헤르손 근처인데 트레일러에다가 이 오사라고 하는 야전 방공 시스템, 그러니까 이동하는 기동부대를 따라다니면서 지대공 미사일 여기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대공 미사일 가지고 적의 헬기나 전투기가 공격하러 오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 기동부대, 즉 전차나 장갑차 부대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이런 원군이죠.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이런 걸 지금 너무나 멀쩡하게 노획해서 실어가고 지금 우크라이나 군에게 갖다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여기 보시면 이거 역시 자, 이건 이제 또 트랙터가 여기도 이제 헤르손 근처인데 아예 BM-21을 아까는 탄이었는데 탄박스였는데 이건 탄이 아니고 발사 차량까지 포함해서 BM-21 다련장 로켓을 끌고 가고 있는 모습. 여기도 역시 헤르손 근처입니다. 자, 그동안 이 끌고 가고 있는 모습 뭐 줍줍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보여드린 이 지금 장비들은 탱크도 아니고 장갑차도 아닙니다. 전부 지원 무기예요. 포병 무기 그리고 방공 무기입니다. 이 포병과 방공은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방에 있습니까? 후방에 있습니까? 당연히 후방에 있죠. 그래서 이 기동부대인 보병 그리고 기갑 이런 그 실제 창급 부대들이 앞에 나가서 싸우고 이런 방공이나 그리고 포병은 뒤에서 화력 지원을 하죠. 그래서 최소한 전방에서 실제 싸우고 있는 이 전투부대의 후방 최소한 15km 밖에서 지금 전투하는 지원하는 이런 화기들이 바로 포병입니다. 그런데 이 포병이 자기가 사용해야 될 탄약을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을 가고 또 아예 자기가 타고 운영하는 차량까지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을 간다. 이건 뭡니까? 후방이 지금 다 무너졌는데 이런 포병부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전투부대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군대 다니실 때 포병 지원을 못 받는 보병이 들어가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이거는 뭐 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다. 후방에 있는 포병부대, 방공부대도 이렇게 그냥 다 쥐어 던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방에 있는 기갑, 장갑차, 기계화 보병 이런 부대가 제대로 될 수 있고 제대로 싸울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양 사방에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지원부대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뭐 키이우를 에워싸고 하르키우를 에워싸고 체르니우를 에워싸고 개전 지금 3주가 넘었는데도 국경 지역에 있는 그 도시들 하나 장악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걸 애워싸서 고사작전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자기네들도 지금 보급이 안 돼가지고 다 버리고 도망가는 주제에 무슨 고사작전을 하고 있습니까? 고사는 자기네들이 다 하고 있지. 그런 걸 눈을 똑바로 뜨지 못하고 또 종심작전의 개념도 모르면서 종심작전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저를 지금 비난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저도 뭐 딥스테이트나 뭐 제가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지지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또 바이든 대통령 들어올 때 이 바이든의 정책에 의해서 아마 전 세계 기름값이 요동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사실대로 알려줘야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비참한 패전은 하지 않는다. 왜?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다른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에서 신인규는 지금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 보시거든. 자, 후방에 있는 이런 지원 부대들도 이렇게 뻥뻥 터지면서 도망가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제가 심층 분석해서 주말에 한번 여러분들께 정말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키이우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형을 이용한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오히려 공격 부대가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황이 불리해지자 러시아군이 키이우 전선에서 핵무기나 화학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키이우 서쪽 방면에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키이우 남쪽 방면까지 포위하려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으며 이로 인해 공세 부대가 뒤로 밀려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3월 16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부차에서 이르핀으로 이어지는 북서부 방면, 마카리우에서 E40번 도로를 타고 이어지는 서부 방면, 마카리우를 거점으로 키이우 남서쪽 바실키프 방면으로 우회하는 세 개 축선에서 키이우 서부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3주째 이어지고 있는 이 공세는 러시아군의 전력 집중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차와 이르핀 전선에서는 시가지와 늪이 된 하천이 러시아 기동부대의 발목을 잡고 경보병을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군의 병력이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하며 러시아 대대 전술단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고, 마카리우 축선은 기동로를 따라 넓게 발달한 산림이 천혜의 방어진지를 구축하며 러시아군의 중심 돌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사전문지 디펜스24는 현지 시각 3월 14일 보도에서 개전 초기 117개 대대 전술단을 투입했던 러시아군이 지난 3월 10일 기준으로 20개의 대대 전술단이 괴멸 또는 무력화 피해를 받았으며 러시아는 부대 재정비를 위해 이들을 뒤로 뺐어야 하는데 이 대대 전술단들의 손실 보충 없이 공세를 그대로 강행해 전체적인 공세 능력의 약화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독일의 소리 DW와 미국 ABC 뉴스는 현지 시각 3월 16일자 보도에서 키이우 공세가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전개됨에 따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핵무기 또는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이미 판세가 결정난 전쟁에서 더 이상 비극적인 희생이 커지지 않도록 러시아 지도부가 이성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이 마을에서 돈좌된 전차들, 기동부대가 들어갔다가 마을에 어떤 창문이나 이런 데서 RPG-7이라든지 펜저 파우스트 이런 것들이 날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궤도 옆에 사이드 스커트 다 부서지고 지금 이렇게 돈좌가 돼 있네요. 자, 시가지 아니면 숲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완전히 그냥 초원으로만 이루어진 평원이 아니고 곳곳에 숲이 있는데, 자, 키이우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을 왜 한양도성을 그쪽에다 만들겠습니까? 북쪽에서는 북한산이 막아주고 남쪽에서는 한강이 막아주고 한 그런 요새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수도를 만든 거예요. 어느 나라나 수도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런 전시 방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도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키이우도 이렇게 위성 지도를 보시게 되면 키이우 북쪽으로는 드네프르 강이 있고 또 이 북서쪽으로는 큰 산림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 지역으로 이 373 도로 그리고 이 좌측으로는 이제 이 40 도로 뭐 이런 식으로 쫙 뻗어 있는데,
북서쪽에서 지금 러시아가 키이우를 향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커다란 산림 지역을 돌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 아주 다량의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뿐만 아니고 이 뒤도 산림 지역이 많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아주 다량의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우회 기동을 해서 들어오는데, 우회 기동을 해서 남쪽을 치려고 하는데 이게 이 곳곳에서 차단되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키이우를 에워싸지 못하고, 또 이 브로바리 지역에서는 기갑부대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으니까 이 브로바리 지역에서 집기를 해서 키이우를 치려고 했다가, 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가 지금 차단되니까, 니진 지역이 차단되니까 이 브로바리 지역에 집기를 했던 러시아의 기갑 기동부대들이 다시 뒤로 보급선을 회복하기 위해서 뒤로 지금 백하고 있는 이런 상황. 자,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핵무기 사용, 대량 살상무기, 화학무기 사용,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유엔 사무총장을 스타트로 해가지고 핵무기 또는 대량 살상무기 이야기가 나오더니 미국 언론, 프랑스 언론, 독일 언론 이런 등이 계속 러시아의 대량 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전쟁이 이기고 있으면 뭐하러 대량 살상무기 씁니까? 그들 작전대로 고사시키고 하고 있으면 뭐하러 화학무기 씁니까? 뭐하러 핵무기 씁니까? 그 핵무기 쓰고 화학무기 쓰고 러시아가 온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아예 유엔 총회를 통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유엔 총회 정관을 바꾸어서. 그런 엄청난 짓을 왜 하겠습니까? 전쟁 지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틀렸다. 러시아는 지금 그냥 에워싸서 고사작전 들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곳곳에서 승리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상한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흘 전에 우크라이나군 해군 육전대 병력이 헤르손의 비행장을 공격해 하룻밤 사이 러시아군 헬기를 40대 넘게 파괴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헤르손 비행장이 또 털렸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우리 시각으로 3월 15일 오후 8시, 현지 시각으로 3월 15일 오후 1시, 그야말로 백주 대낮에 러시아군이 장악한 남부의 큰 도시 헤르손의 비행장을 공격해 그야말로 불바다로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상업용 위성사진 제공업체인 플래닛랩스가 현지 시각 3월 15일 오후 1시 35분 헤르손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헤르손 공항은 활주로와 유류 저장 시설, 경납고, 주기장에 주기된 헬기 등 다수의 시설과 장비가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최소 4대에서 7대 이상의 헬기가 파괴되었고, 주기장 측면의 유류 저장고와 경납고, 탄약 등이 유폭을 일으키며 그야말로 불바다를 만들었었는데요. 이 같은 화재는 현지 시각으로 3월 15일 저녁까지 이어져 러시아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료와 탄약 상당수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헤르손 공격을 촬영한 위성사진에 포착된 투플레프 141 장거리 무인정찰기들입니다. 이 무인정찰기는 헤르손에서 직선거리로 약 12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에 추락해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헤르손에서 바로 이 투플레프 141이 다량으로 식별된 겁니다. 크로아티아 정보당국은 자그레브에 떨어진 잔해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해당 드론의 정찰 키트가 제거되었고, 대신 추가 연료와 탄두가 설치된 순항미사일 형태로 개조되어 있었으며, 수직 미익의 로고가 과거 소련 공군이 사용했던 로고와 일치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러시아가 이 드론을 공격용으로 개조해 헤르손에서 나토를 향해 발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헤르손 공격은 헤르손 기지에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던 투플레프 141 기체의 순항미사일 개조 작업을 막고, 이 기지를 거점으로 미콜라이오 방면으로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군의 공중 강습 작전을 차단하기 위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적 조치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군 정말 여기저기 구멍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화염이 치솟고 있는데, 이 연기가 시커먼 것으로 봐서 아마 화약이나 유류 이런 것들이 지금 불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무나 이런 게 타면 하얀 연기가 나겠죠. 그런데 지금 시커먼 연기, 그러니까 화학제품, 화약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헤르손 기지는 지금 남부 지역의 공중 강습 작전의 그 전위기지로 활용이 되고 있죠. 헬기들이.
여기저기 이제 공중강습작전 보병들을 태우고 하는 그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49대 박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헬기 가지고 와서 또 작전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포로 때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구멍 같은 거 활주로 옆에 구멍 같은 거 이렇게 나 있는데 포가 때려서 난 화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 포들 중에 이렇게 헬기를 때리고 또 유류 저장고를 때리고 해서 이렇게 유폭이 일어나고 한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멀리서 보면 지금 이런 상황. 여기도 지금 연기가 나고 있고 이 뒤쪽도 지금 조그만 연기가 지금 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방사포 이런 것들이 다량으로 지금 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이 상황을 보면 지금 북서쪽에서 포탄이 날아온 것 같아요. 북서쪽에서 지금 화구가 생기고 뭐 화구의 형상이나 화구가 이렇게 떨어져서 밀린 이런 형상들을 보면 북서쪽에서 포탄이 날아와서 터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사진에만 해도 4대의 헬기가 불타고 있는데 이 가려진 검은 연기에 가려진 여기에 최소한 3대가 있을 것으로 보면 적어도 4대에서 7대의 헬기가 파괴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뭐 그래도 아직도 남아있는 헬기들이 많이 있네요. 지난번에 이렇게 49대가 격파가 됐죠. 이때는 직접 이제 특수부대가 가서 RPG-7이나 이런 것들로 그냥 박살 내버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때 49대가 박살난 것을 확인을 했고요. 자, 이렇게 헤르손이 완전히 불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제가 또 의구심스러웠던 게 지난번에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 대학교 캠퍼스 내에 떨어졌던 아주 최중심지였죠. 수도 최중심지의 대학교 캠퍼스에 떨어졌던 이 순항미사일 투플래프 141이죠. 그때 크로아티아는 정찰 드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추가로 더 조사를 해보니까 정찰 장비는 떼지고 없었고 거기에 화약과 연료가 더 들어가 있었다. 즉 순항미사일로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요 빨간 원이 있죠. 이 원 안에 가만히 자세히 보면 여기에 빨간 이제 색깔이 지금 아주 옅어져 있는데 빨간색 별이 보입니다. 빨간색 별은 러시아 또는 소련이 사용하는 마크죠. 우크라이나 공군 같은 경우는 이 방패형으로 생긴 그런 마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간색 별은 러시아 또는 소련 공군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영역이 과거 소련이었기 때문에 소련의 이 투플래프 141이 다량으로 있었고 그걸 우크라이나 군이 치장하고 있었다. 그걸 이제 러시아군이 헤르손 공항을 점령했으니까 그 치장 물자를 끄집어내어서 지금 뭐 칼리브르나 이스칸데르나 이런 전술 탄도미사일, 전술 순항미사일 뭐 다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라도 쓰자 해서 꺼내서 순항미사일로 세팅을 바꾸어서 쐈는데 그게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서 크로아티아로 날아간 게 아니냐. 지금 뭐 이근 대위가 거기 있었다 없었다 논란이 되었던 폴란드와의 국경 지역의 그 나토 군사훈련장, 나토 물자 직접소 이런 데를 때리려고 했는데 그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크로아티아를 때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로 러시아가 이제 전술 탄도미사일이나 전술 순항미사일도 다 떨어져서 그 소련군이 1980년대 70년대에 썼던 그걸 지금 끄집어내어서 그것도 노획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 정황. 이거 보면 러시아군이 이제 진짜로 미국 유럽 주둔군 사령관이 했던 말처럼 전 유럽 주둔군 사령관이 했던 말처럼 이제 2주일도 못 간다, 열흘도 못 간다 탄약이 라고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다시 또 의심이 드는 것이 이제 여기가 헤르손이에요. 헤르손인데 아까 포탄을 맞아서 방사포를 맞아서 지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제가 방사포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럼 BM-21 방사포의 사거리는 20km 언저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헤르손에서 북서쪽 또는 북쪽으로 보면 전부 빨간색이에요. 이게 요즘 제가 최근에 보여드리고 있는 정황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헤르손에서 가장 가까운 우크라이나군 영역이 북서쪽에서는 미콜라이오입니다. 그럼 미콜라이오와 헤르손은 거리가 50km예요. 즉 BM-21 방사포의 사거리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 어딘가에서 때린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전체가 다 러시아가 완전하게 장악한 건 아니다. 뻥뻥 여기저기 구멍이 다 뚫려서 이건 뭐 우크라이나의 기동부대인 전차나 장갑차가 가는 것도 아니고 포병이 이 사이에 들락날락 거려도 될 만큼
완전히 그냥 허술한 이런 빨간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헤르손에 떨어진 포탄을 보고 유추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처음 스타트를 할 때 헤르손 인근에서 방사포, BM-21 방사포 포탄, 그리고 BM-21 방사포 차체와 포탄 다 끌고 가고 있는 그거 보여드렸죠. 혹시 그게 또 때렸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정말 대박인데요. 자, 세 번째입니다. 모든 전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며 우크라이나군의 역공에 밀려나고 있는 러시아가 결국 오데사 상륙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크림반도 주둔 병력은 물론 극동지역에서 긴급하게 빼낸 병력까지 대규모 병력으로 오데사 상륙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3월 13일까지 크림반도 세바스토폴로 복귀했던 러시아군의 상륙 함대가 현지 시각 3월 15일 다시 출항해 오데사 방면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상륙작전을 도울 기뢰전함이 다수 동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3월 15일 오후 7시 47분, 현지 시각으로 3월 15일 오전 11시 47분에 촬영된 센티넬2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군이 3월 14일 야간 세바스토폴을 출항한 대규모 함대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오데사 방면을 에워싸는 형태로 항진 중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데사 남쪽 방면의 진을 친 전단은 슬라바급 미사일 순양함인 모스크바함을 중심으로 2척의 엘리게이터급 상륙함, 1척의 이반 그렌급 상륙함, 2척 이상의 부얀N급 미사일 초계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상륙작전 초기 단계에서 화력투사와 이어서 해안돌파, 전차 양육을 담당하는 전력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전단과 세 번째 전단은 오데사 남동부 방면에서 오데사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4척의 함정으로 구성된 두 번째 전단은 소해함과 초계함으로 구성되었고 상륙부대 본진으로 추정되는 세 번째 전단은 두 번째 전단의 동쪽 측면에서 5척의 라푸차급 상륙함 1열 종대 대형을 갖추고 오데사 방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당초 흑해함대 해군 육전대 예하의 제810 해군 육전 여단 일부 병력과 제382 해군 육전대대 병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대 전술단이 우크라이나군의 오데사 방어선을 뚫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태평양 함대에서 긴급 증원된 제40 해군 육전 여단과 합류해 공격을 준비하는 정황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10일부터 오데사 주변 해역에서 상륙 함대를 물린 바 있었는데요. 당시 행동은 증원 전력 합류와 더불어 철수 정황을 노출함으로써 오데사 일대 우크라이나군 방어병력의 타 지역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녁 또는 내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오데사 상륙작전의 승패는 이번 전쟁의 판세 확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 결전에서 누가 웃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오데사 상륙 포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포기하러 빠졌다가 다시 병력 싣고 포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캄차카 반도에 있는 해병대 해군 육정대를 싣고 지금 왔기 때문에 그들과 병력 교대를 하든지 지금 너무 필요하니까 3주째 그냥 바다에서 피칭 롤링 겪으면서 있었으니까 이 병력을 교체를 해주든지 아니면 증강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예 포기하든지 뭐 셋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라고 분석을 했는데 증강해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 오데사가 있고 오데사 제일 남서쪽에 큰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스크바급 순양함, 슬라바급 순양함이죠. 이 모스크바급 순양함을 기함으로 해서 부얀급 미사일 초계함을 2척 그리고 엘리게이터 상륙함 2척, 여기 300명의 상륙군이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전차를 실을 수 있죠. 그리고 이반그렌급 1척, 역시 여기도 300명의 해병대와 전차를 실을 수가 있죠. 그게 지금 주력, 그러니까 후속 증원군으로 저는 봅니다.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소해함, 초계함으로 이루어진 이 4척의 공격부대, 아마 화력 지원하고 이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여기에다가 기뢰를 많이 깔아놨겠죠. 그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 전력이 중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라푸샤급 상륙함이 5척이 연이어 있는데 뭐 한 척에 한 150명 정도의 해병대가 탑승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맨 처음에 돌격 상륙을 하고, 그리고 돌격 상륙을 해서 교두보를 확보하면 여기에서 들어가는 상륙함들이 들어가서 바로 그냥 도어를 열고 전차가 들어가서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뭐 우리 포항에 독성리, 화진포 이런 데 가서 상륙작전 하는 거 많이 봤는데 겨우 이 정도 들어가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방어가 세력이 되어 있는 오데사를 먹을 수 있다?
저는 상상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들어가는 순간 단어가 없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방어하고 있어요. 오데사 해안에서 공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전차 갖다 놓고 방어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동상이 있었는데 동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로 동상을 완전히 감싸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방어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도 역시 그 앞에 조선소가 보이고 그 조선소 뒤 공원 쪽에 또 전차가 또 방어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시가지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장애물 세워놓은 것도 보여드렸는데 아마 화력이 어마어마하게 집중될 겁니다. 저는 뭐 뚫지 못할 것으로 보는데 이게 아마 러시아의 최후의 결전이 아니냐. 여기에서 막아내면 이제는 이 방어를 하고 있던 5개 예단이 마음 놓고 치고 들어가서 마리우폴 보호하고 헤르손 회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남부 지역을 휩쓸어 버릴 거거든요. 이 5개 예단이 방어하고 있던 게 이제 여기서 자유로워지면 이 상륙 작전의 향방,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는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